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최예린입니다. 어제 우리 장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었죠. 장중 한때 10시, 11시 구간에 아주 무서운 드라마가 한편 써졌었습니다. 코스피가 2008선까지 밀렸었는데 그래도 연기금 투신권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매물을 조금 소화해 2020선 후반에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전전일에는 조금 사는 듯 했었는데 어제 선물 다시 2,000계약 팔았고 현물에서 드디어 3,000계약 넘는 순매도를 보였었습니다. 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코스닥은 같이 빠졌었는데 같이 빠지기 시작해 더 빠졌었죠. 2% 급락했다가 61선에서 다행히 지지를 받고 심지어 낙폭을 줄이다 못해 플러스로까지 마감을 하는 큰 변동성을 역시 코스닥도 보여줬습니다. 간밤에 다행스럽게도 일단 미국과 유럽 증시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그리스 문제가 해결됐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 문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반발 매수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싸다의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해 주식이 오른 것이죠.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 시초가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시초가의 영향력이 장중 그리고 종가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는 하루 뒤에 나올 텐데 오늘 관망세도 짙겠네요. 오늘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 두 분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 체크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현재 시장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되는 구간인데 이제 전거래일에 오늘 새벽이었죠. 미국 시장은 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대한민국 시장도 어제 장 초반에 좀 약했다가 결국에 강한 모습으로 좀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약 후 강의 흐름으로 그래도 마무리는 좀 잘 끝냈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제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과연 시장 변동성 확대 구간이 좀 지속적으로 될지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변동성 구간 내에서 과연 어떤 업종들이 선두에 나가느냐, 어떤 종목들이 좀 잘 시장을 이끌어 나가느냐 이런 것들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거래소 측에선 볼만한 게 화학 정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이 와중에 그래도 화학주 정도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황민영 멘토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들어봅니다. 네,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이제 우려감하고 우려감과 이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려감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예상보다 쉽게 넘어갈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리스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불거지면서 결국은 마지막 이제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들이 또 시장에 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큰 우려감보다는 조만간 잘 넘어갈 것이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우려감과 그 다음에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서웠던 하루를 보내고 오늘 새롭게 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의 무역수지 결과가 발표됐는데 먼저 속보 전해드리고 개장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일본의 무역수지가 2,160억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는 한 2,260억엔 적자 정도였었는데 생각보다 적자 규모가 100억엔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아베노믹스가 힘을 더 얻을 공산이 커졌었는데요. 이번 주 역시 BOJ 금정위 회의도 예정이 돼 있었죠. 이번에 추가 부양에게는 더더욱 이렇게 아베노믹스가 이미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부양 카드가 추가적으로 나오긴 어렵겠다는 전망,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시장 일단 빨간불을 보여주면서 출발해주고 있는데요. 개장가 더 정확하게 전해드려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해서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포인트 정도 2032.82포인트, 퍼센테이지로는 0.33% 지금 잠깐 또 사이에 올라왔네요. 네. 일단
코스피 시장은 뭐 여전히 어제의 반등 그리고 또 전거래일 지난주에 어떤 조정들이 좀 마무리되는 모습들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시장 변동성 구간에서 뭐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2030포인트인데 좀 중요합니다. 2000포인트에서 박스권을 좀 그릴 가능성이 있고요. 2000포인트가 마지노선, 만약에 2000포인트가 뚫리면 또 한 번 추가적인 매물들이 출현될 수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에 대한 강한 지지가 나오는지도 굉장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OMC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일단 시장 미국 쪽의 금리 인상이 9월이든 12월이든 올해 연내에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들로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710.33포인트, 한 4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퍼센테이지는 0.57. 역시나 코스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더 강하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들의 실적들이 훨씬 더 낮다. 그리고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훨씬 더 약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의 강한 흐름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내에서 종목들의 참여를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수는 어느 정도 고점권에 코스닥 지수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일단 뭐 슈팅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기대감을 가지시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뭐 많이 빠지지도 그렇다고 많이 슈팅이 나오기도 힘든 장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일단 2000선에 대한 어제 지지를 장중에 보여주긴 했는데 오늘 아침 소폭 오르면서 2030선 회복했고 코스닥도 710선은 회복하면서 개장을 했습니다. 황민영 멘토를 통해서 업종별 흐름 얘기도 전해 들어보고 싶은데 앞서서 오늘 시장이 조금 올라오면 증권주가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매수 포인트로 잡아주신 이드코 멘토의 가이드도 있었거든요. 증권주 모습도 궁금하고요. 어제 업종 하락률 1위였었던 건설주는 또 반등이 조금 나오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한 가운데서 지금 IT 쪽부터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0.08% 소폭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지만 SK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전기, SDA까지 전반적으로 IT 전반적인 종목들이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증권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증권주가 바닥권을 한번 형성시키고 나서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증권주가 올라가는 거 당연합니다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주가의 조정과 함께 증권주들도 단기 한번 낙폭이 좀 확대됐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시장이 완벽하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지수가 상승으로 견인될 만한 어떤 이슈, 이 모멘텀 자체가 아직 확실하게 굳혀진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장 초반에 살짝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현 시점에서는 약간의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되 중기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증권주로 밀렸을 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 접근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업종들 안에서 이제 보게 된다면요. 지금 시장 안에서 이제 특별하게 거래시장 안에서 이제 강한 그런 업종들은 없는 것 같고 일단 건설주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들어드린다면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들 최근 들어서 주가의 조정이 좀 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일단 건설주들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말씀을 드리면 국내 건설 동행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이제 메르스에 대한 여파가 건설 경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건설 쪽에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사태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단기적인 어떤 이제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받았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그 업종들 안에서 이제 본다면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원양자원이라든지 이제 웨이포트, 글로벌 SCM, 그리고 완리, 차이나 크레디트 이런 중국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글쎄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고 결국은 중국 시장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중국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가져가시는 경향,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들은 가능하지만 역시 장 초반에 상승 이후에 주가가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명심하시고 따라붙는 전략들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금 메르스 관련해서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7%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뭐 메르스의 그 여파가 계속해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시적인 테마에서 테마에 의존하는 그런 이제 상승일 뿐이지 따라붙는 그런 자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영생명과학을 포함한 웨크론이나 마스크 관련된 이제 50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다가 큰 낙폭으로 인해서 또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까지 명심하시면서 전략적인 부분에서의 보수적인 접근으로 일단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양시장 수급을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요. 가격 제한폭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대가 됐죠. 아직까지 하한가 친 종목이 없었었는데 전일 종가 기준 오늘 아침 드디어 종목이 나왔습니다. 불운의 주인공은 바로 STS 반도체인데요. 지금 조회 공시가 이미 떴었고 빠르면 오늘 워크아웃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후공정 업체이고 사실 6월 달 초에 그러니까 지금 한 보름 정도 전에 종합점수 95점을 받으면서 국내 모 증권사에서 굉장히 후한 그런 점수를 줬었던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오늘 아침에 워크아웃 신청 설이 뜨면서 결국 마이너스 30%로 직행하는 이른바 점 하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얼마나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길래 지금 워크아웃 신청설까지 얘기가 나오는 건지 STS 반도체 분석도 돌발 종목 코너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최근에 좋지 않은 시장의 수급 먼저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김근호 연구원님,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사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홀로 사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외국인이 82억 순매도, 기관이 73억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150억 홀로 순매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구별로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모두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역시나 홀로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88억 순매도, 기관은 28억 순매수. 창구별로는 보험, 투신, 은행, 사모펀드 쪽은 매수, 그리고 금융투자 쪽과 연기금 쪽은 순매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수급은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 좀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흐름은 당분간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일단 FOMC도 끝나야 되고요. 또 EU 재무장관회의도 있고, BOJ 통화정책, 금리정책도 남아있고요. 빅이벤트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좀 눈치 보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장후반으로 좀 갈수록 이게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후반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역시나 개인들의 이, 수급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개인들의 수급과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제 외국인의 수급은 기대할 부분이 크게 없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도 외국인 일단은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기관까지 거래소는 양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FOMC 회의 전, 사실 FOMC 회의가 결과가 나오고 나면 환시장의 움직임이 요동을 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통해서 오늘 출발 상황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까지 FOMC 회의 결과를 받아들기 전이라 좀 조용한 그런 모습인데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환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환시장 관련해 예상 시나리오도 오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싶네요.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0전이 하락한 1118원 50전을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18원 50전과 1119원 사이에 매우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18원 60전을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보합권을 출발한 것은 미 연준의 6월 FOMC 결과를 관망하면서 글로벌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박스권 행보를 유지하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5월 주택 지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달러의 방향성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한 반면 미 채권 시장은 그리스티폴트 우려를 반영해 강세를 보이는 등 시장별로 다른 재료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미 연준의 6월 FOMC의 매파적 상명세에 대한 기대감과 위험 회피 재료가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부각되고 있는 위험 회피 재료는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그리스 채무 협상과 중국 증시 급락이고요. 이는 달러 엔에게 상반 경계성을 제공하면서 달러엔이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123.35엔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는 데 영향을 주었고요. 이는 다시 달러원 1개월물이 뉴욕 여교 시장에서 약 보합세로 마감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달러는 어제와 비슷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서 1120원의 저항을 확인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원은 어제 1118원 60전에 마감하면서 달러인과 동시에 급락했던 지난 10일 거래 이후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는 미 연준의 6월 FMC에서의 매파적 성명서의 기대감과 같은 달러 강세 재료와 중국과 국내 증시 하락과 같은 위험 통화 약세 재료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부각되면서 엔화는 강세 압력을 받는 반면에 엔화와 크로스거래 관계에 있는 위험 통화들은 약세 압력을 받고 있고요. 이 점이 엔화 환율의 반등세로 나타나면서 당국의 매수 개입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내일 발표되는 미 연준의 6월 FOMC 성명서와 이어지는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올해 금리 인상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반적으로 매파적인 내용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기대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달러 원의 경우는 1120원을 안정적으로 돌파하는 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그리스 우려가 부각되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미 연준이 오는 9월 금리 인상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만약 미 연준이 그리스 사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물가 지표 등을 더 확인하고 가자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할 경우 달러화는 실망 매물로 급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단순히 연기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큰 그림에서는 달러화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오늘 달러화는 1115원에서 1120원 사이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용하겠지만 결국 1120원대를 뚫느냐 그 관건은 FOMC 회의 결과에 달려있는데 예상대로 매파적으로 금리 올리는 쪽으로 톤이 강하게 나오면 달러화는 다시 강세를 보이겠지만 만약에 금리를 9월 달에 올리기 조금 어렵고 시기 지연 톤이 비춰지면은 일단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는 주춤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달러는 강세를 그릴 거다. 연내 올리긴 할 거니까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정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격 짬뽕 확대 시행 이후에 오늘 하한가가 세 종목이 나왔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워크아웃 신청설 조회 공시 들어간 그런 종목인데 코아로직, 휘닉스 소재도 그렇지만 모두 800원대 그런 종목이고요. 현재 3,200원 그리고 있고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서 한때 이름을 날렸었던 STS 반도체의 하한가의 원인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점 하한가 예정돼 있었던 그런 뉴스에 지금 예상대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김근호 연구원님, STS 반도체 그렇게 재무 상황이 어렵나요? 네, STS 반도체가 이제 워크아웃 신청 관련에 대한 보도 그리고 조회 공시의 요구를 좀 당했죠. 그리고 또 상한가 제한폭 확대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하한가로 가는 종목이 나온 건데 일단 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로부터 워크아웃 신청 관련된 보도와 관련해서 조회 공시 요구를 좀 받았고요. 관련주인 히닉스 소재, 코아로직 역시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STS 반도체가 일단 보도를 통해서 워크아웃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흘러나왔죠. 그러면서 이르면 17일에 워크아웃 신청이 될 수 있다. 이제 금융부채 현황을 좀 보면 KDB 산업은행 쪽에 한 1,186억 정도 있고요. NH농협이 363억, 그리고 수출입은행 쪽에 320억, 하나은행에 147억, 신한은행에 112억, 그리고 기타 쪽에 345억. 총 합계로 보면 금융부채 현황이 한 2,470억 정도 조금 넘거든요. 올해 3월 말 기준이고 유동성과 비유동성 부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채권은행들 쪽에 되어 있는 채권 금액이고요. 유동성 위기에 예전에 한번 들어갔었죠. 보광그룹의 주력적인 제조회사입니다. STS 반도체 통신이 17일에 채권당 워크아웃,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STS 반도체 통신에 이어서 주식회사 보광과 피닉스 소재, BKNT, 코아로직스 등 관계회사들의 연쇄적인 워크아웃 가능성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STS 반도체 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5,509억, 영업이익이 453억, 흑자는 났는데 중요한 게 관계사인 BKENT의 부실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한신평이 STS 반도체 통신의 신용 등급을 과거 기존의
BBB 마이너스에서 WB 플러스로 낮춘 바가 있고요. 관계회사 중에 가장 많은 지급 보증을 받고 있는 금액으로 한 66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바로 LCD 모듈 업체인 BKNT입니다. 완전 자본 잠식에 좀 빠지면서 STS 반도체 통신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좀 생겼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STS 반도체의 이 워크아웃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된 거죠. 굉장히 급작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고요. 굉장히 좀 새벽에 나오면서 저만 거를 좀 직행을 하는 모습인데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많긴 하지만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손 놓고 바라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 흐름으로 좀 봤을 때는 뭔가가 좀 있었다라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랐고요. 결국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는 좀 매도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엔 연쇄적인 영향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TS 반도체 및 STS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이 이슈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STS 반도체 일단 지금 대응이 워낙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그런 뉴스여서 안 되실 것 같은데 오늘 조회 공시가 지금 뜬 상황이니만큼 어떻게 답변을 주는지 일단은 확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맥스가 오늘 처음으로 상장했는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맥스 상장을 많이 기다리셨던 부분들도 계실 텐데 역시 반도체 관련 회사입니다. 핵심 부품인 웨이퍼 이송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상당히 기업 내용은 괜찮은 듯한데 주가 향후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지금 상태로 좀 봤을 때는 신규 상장이 좀 됐는데 아직까지는 큰 이슈는 좀 없고요. 중요한 게 이제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공모가는 일단 하회는 했습니다. 2005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반도체 제조 자동화 설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반도체 쪽에 핵심 부품인 이 웨이퍼 이송 장비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고 보통 이제 반도체 공정에 적용되는 툴 오토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걸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고요. 최근에 반도체 쪽이 좀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상장하고 그에 따른 덕을 좀 본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좀 살펴보면 매출액이 547억, 영업이익이 58억, 순이익이 60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역시나 두 자릿수의 증가 수치를 보여주는 수치들. 일단 좋았다, 실적은 좋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주요 이제 매출처 클라이언트들은 원익 IPS, CMS,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송 장비를 이제 사이맥스가 이런 웨이퍼 이송 장비를 앞에 있는 클라이언트들한테 납품을 하면 이 클라이언트들이 제품을 받아서 반도체 공정 장비하고 어셈블리 합니다. 결합을 해가지고 삼성전자와 같은 이 마지막 최종 매출처로 납품을 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 이런 회사들한테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등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인지컨트롤스라는 회사가 모 회사고요. 지분 22.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이맥스가 상장을 했고 오늘 좀 강하게 형성은 되는데 대주주인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은 상장을 하고 나서 지분법 평가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주주한테는 당연히 좋은 부분, 상장이 되면 좋은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약세는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사이맥스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인지컨트롤스의 주가도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지컨트롤스의 주가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인지컨트롤스 자회사인 사이맥스가 상장을 했는데요. 지금 꽤나 많이 오르다가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네요. 지금 얘기를 듣는 동안 양시장 모두 하락 반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30선과 710선을 회복했었던 양시장 현재 수급이 여전히 꼬여있는 가운데 개인만 사고 있고요. 다시금 하락 반전해서 글로벌 증시 반등 영향이 아주 장 초반에 약한 짧은 약발로만 그쳤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삼성 테크윈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일에 한화 계열사를 편입되기 직전인데 어제
급락을 했었거든요. 13% 급락했었다가 오늘 수주 얘기가 있으면서 올라옵니다. 삼성테크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레드로버가 어제 점 상한가 갔었었죠. 이제는 플러스 30%잖아요. 중국 최대 민영그룹에 피인수됐다는 뉴스. 오늘까지 상승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두 종목 황멘토님이 봐주시죠. 네, 먼저 삼성테크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5%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크게 큰 폭의 이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최저가가 종가였죠. 13.58% 정도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하나 쪽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그 과정 안에서 일시적인 그 물량들이 이제 뽑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외 특징적인 악재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시가 좀 나오면서 삼성테크인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 2062년까지죠. 약 48년 동안 17억 달러.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조 9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예상되는 엔진 부품 공급권을 획득했다라는 이제 공시가 나왔고요. 과거 이제 G 쪽에서의 4억 3천억 달러 정도 부품 공급권을 획득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삼성테크인의 어찌 보면 경쟁력이 좀 발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삼성테크인에 대해서 약간 우려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동안 이제 우려감이라고 하면은 삼성 쪽에서 이제 하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브랜드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CCTV에 대한 이제 감시용 카메라죠. 그쪽에 대한 어떤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성장 스토리가 또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삼성테크인 쪽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매출 비중을 따졌을 때 이제 하나 쪽에 인수가 됐을 경우 이제 국방 쪽이나 이런 엔진 쪽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60% 정도가 이제 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제 삼성테크인이 하나테크인으로 이제 하나 쪽으로 인수가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이제 더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테크인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이런 이제 부분들이 경쟁력으로 지금 발휘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수주에 대한 어떤 물꼬를 트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삼성테크인에 대해서 향후 주가 흐름은 긍정적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고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어제 한번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가격대에서 한번 밀려 내려왔을 때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제 한번 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뭐 삼성테크인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너무 싸요. 주가가 너무 싸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이제 하나 쪽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수 접근은 가능한 자리다. 그리고 끌고 가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유지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드로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바로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STS 반도체가 어쩌면 이제 점 하한가 처음으로 이제 나타난 그런 종목이었다면 레드로버는 점 상한가 처음으로 이제 나타낸 종목이었죠. 이제 서로 이제 완벽하게 이제 반대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레드로버가 어제 이제 점 상한가를 기록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다. 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과연 상한가를 갈 수 있을지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시대가 됐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변동성이 15%였다면 당연히 최소한 이 거래일은 아마 점상한가가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변동성 폭 자체가 30%였기 때문에 절대 이 거래 연속 상한가가 나올 만한 그런 재료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이미 이제 두 번의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 15% 변동성이었다면 그 정도의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레드로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의 업체 이 피인수에 대한 소식 자체가 분명히 이슈일 거고 이 모멘텀 자체가 분명히 크게 주가의 상승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멘텀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된 그런 구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피해야 되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한가가 들어갔을 때 만약에 상한가가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30% 정도의 그 상승폭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15% 정도의 상한가를 우리가 이제 상한가 부근에서 이제 따라잡기를 했을 경우 자석 효과를 노리고 이제 따라잡기를 했을 경우에는 보통 그 다음 날 어떤 이제 시세 차익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 밀어올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올리는 그런 과정 안에서 모멘텀이 크지 않다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레드로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제한폭이 2배로 확대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상한가 따라잡기는 오히려 주의해야 된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SK하이닉스하고 현대차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판 종목이 바로 하이닉스였고요. 그래도 가장 많이 산 종목, 순매수 1위는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극명한 선택, 두 주가의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55,000원에서 거의 44,000원까지 다이렉트로 빠진 하이닉스 오늘은 반등을 주는데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뭐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은 5만 원대가 항상 병목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대가 계속 고점 저항선이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뚫냐 못 뚫느냐 안착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주가가 결정된다라는 얘기 좀 드렸는데 일단 어제 급락을 했던 거는 미국의 이 IB 쪽에서 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쪽의 매수 의견을 기존 매수 의견에서 매도로 하향했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지수도 안 좋았었고요. 그래서 어제 갭으로 좀 빠졌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과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일단 갭은 좀 메꾸려는 움직임인데 갭을 메꾸더라도 이 종목은 뭐 46,000원이거든요. 여기서 또 5만 원까지 가려면 또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지수 꺾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고 1분기 실적 시즌 끝났고 2분기 기다리는 동안 갭이 좀 있는데 그 갭 동안에 과연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를 흔히 말하는 전방 업체들 과연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하면 전방 업체들의 투자에 의해서 이슈들 수혜들이 좀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 막상 가장 정점에 서 있는 하이닉스라든지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좀 둔화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올라오더라도 46,000원에서 47,000원 정도까지는 제한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다시 5만 원을 회복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낙폭과에 의해서 기술적인 반등, 기술적인 되돌림 정도 접근을 해볼 수 있어도 그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현대차는 좀 스토리가 다르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글로벌 메이커들이 좀 빠졌던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기대했던 중국 시장의 MS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왜 중국 시장이 중요하냐? 중국이 이제 전력적인 요충지였죠.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이 결국에는 한국 브랜드가 일본산 일제 브랜드들의 자리를 좀 굉장히 잘 공략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일본 쪽이 중국 쪽이 좀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왜 줄어들기 시작했느냐? 중국 로컬 브랜드들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막 MS가 좀 줄었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생겼던 거죠. 결국 우리가 굉장히 기대했던 시장이 우리 원하는 대로의 MS 상승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빠졌고 그에 덩달아서 큰 부품 업체들도 좀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과연 올라올 수 있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얘기는 일단은 하반기에 SUV 시장의 회복 그리고 중국 쪽의 신차 효과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걸려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중국 로컬 브랜드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기술 개발할 거고요. 브랜드 포지셔닝 계속 상승시킬 거고. 그럼 더 힘들어지겠죠. 거기다가 이 엔저 현상까지 좀 더불어서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도 약세. 여러 가지 좀 고충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는 물론 글로벌 메이커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좋고 저평가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걸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 뭐 여기서 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접근하는 건 가능하더라도 매물대도 벗겨야 되고 실적도 확인시켜 줘야 되고요. MS 회복도 확인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다.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경밀에게 현대차를 사기에는 넘어야 될 허들이 너무 많다 하셨습니다. 하이닉스는 역시 박스권으로 매매하는 게 정석인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카지노 통합 얘기 이전 상한가 이전에 추천해 주셨던 황민영 멘토님 오늘 함께하고 계셔서 역시 이 부분 재차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3만 원을 확실하게 안착을 했습니다. 메르스 우려도 완전히 벗겨냈는데요. 삼성 LNS가 사실 가격 제한폭 확대 이전에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급락했었는데 가격 제한폭 첫날 20% 이상 올랐었고 오늘도 급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 삼성 LNS하고 파라다이스 같이 한번 보죠. 네, 먼저 파라다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메르스만 없었으면 더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메르스가 이제 파라다이스까지 주가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네. 사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가의 조정이 나왔을 때 일종의 악재죠.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또 보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파 자체가 크지 않았습니다. 밀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주면서 오늘도 역시 꿋꿋하게 이제 상승
흐름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워커힐 카지노에 대한 증설 효과, 이 모멘텀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이제 제가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추천을 드릴 때 분명히 이제 짚고 넘어갔던 그런 내용이었죠. 지금 그런 이제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부분 자체가 지금으로 봤을 때 면세점에 대한 어떤 이제 진출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같은 신세계에서 지금 현재 이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세계의 그 면세점을 과거 이제 파라다이스 쪽에서 운영하고 있던 면세점이었죠. 그리고 나서 운영을 하고 나서 신세계 쪽으로 넘겼던 거고, 그래서 이제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면세점을 운영했던 그 경험 자체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면세점 진출 역시도 성공적인 스토리가 또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역시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시적인 어떤 악재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나왔을 때 분명히 매수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보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4만 원 정도까지 충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중기 관점에서 목표 주가는 4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한번 주가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꿋꿋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한 3만 원 정도 부분까지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역시 이제 파라다이스를 놓치신 분들의 경우에는 3만 원 부근 자리에서는 한번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기회까지도 한번 앞으로 활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 LN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급등락이 심해요. 네, 역시 급등락이 좀 심한 편인데요. 네, 뭐 신용 잔고가 높다 해가지고 가격 잠복 확대되고 나서 확 밀렸었다가 네. 어제 급등, 오늘 또 급등. 물론 제대로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뭐 시장에서 종목들이 이제 바로 이번 주부터였죠. 가격 변동폭이 이제 30%까지 확대가 되면서 네. 사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이제 잘못 선택했을 경우 금방 30% 정도의 그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하루 최대 손실폭 자체가 60%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반토막 이상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분위기를 많이 이제 재고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좀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악재가 한번 뭐 뜨거나 또는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반응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LNS의 경우에도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 주가 하락을 때 이어졌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 역시 이제 호재성 재료겠죠. 마스크팩에 대한 이제 중국 위생 허가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삼성 LNS가 앞으로 중국 마스크팩 시장에서 뭐 점유율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확보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성장 스토리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어떤 시각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역시 중국이라는 그 무대가 같이 엮여서 이제 호재성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지수는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역시 그렇고요. 마스크팩이 얼마나 뭐 크게 성장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물어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계란을 하나씩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뭐 각오를 하고 간다면 다이어트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수요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마스크팩도 역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매출이 어떻게 확실하게 잡힌 그런 부분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뭐 기대감이겠죠. 따라서 기대감에 대한 의존. 그럼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날 수 있나요? 신고가에 대한 그런 까지는 저는 이제 아직까지 좀 미지수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네. 전날 너무 큰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반등폭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제 이전 고점 자리인 12만 정도까지 일단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약간의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삼성물산 한번 보죠. 엘리엇 효과가 좀 분쟁의 힘이 약간 재료적으로 좀 소멸되는, 희석되는 구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삼성물산의 주가가 6만 5천 원, 상당히 익숙한 주가거든요. 결국 모 국내 증권사에서 얘기했었던 8만 원이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삼성물산을 좋게 보셨었던 김근호 연구원님께 현재 좀 분위기가 역시 추가된 게 있어서 역시 전망 같이 하시느냐고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어제 15% 기존이었으면 거의 상한가에 근접했었던 급등했었던 메디포스트, 오늘 좀 빠지는데 누른목이라고 보시는지 두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의견들이 분분하죠. 삼성물산과 제이모직의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 원래대로 진행될 것이다. 증권사 내에서도 이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분합니다. 근데 무리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잘 순차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지금 이 주가가 좀 빠졌던 거는 단기적으로 이 엘리엇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를
그 경영권 분쟁에 의한 지분 경쟁에 의한 부분으로 좀 뛰어났던 부분들이 제자리를 좀 찾아간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지금 수준 뭐 64,000원대, 6만원대 초반 이런 가격대는 뭐 충분히 삼성물산에 대한 이 매수 가격으로 좀 이용해 볼 수 있지 않나. 오히려 뭐 너무 단기 급등했던 부분들이 소멸되고 향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좀 본래 스토리대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을 좀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뭐 6만 원대 초반, 6만 원부터 6만 원대 초반까지는 좀 매수가로 이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 한해 내내 한번 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계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드렸었고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메디포스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급등을 하고 오늘 좀 눌리는 모습들인데 고점을 형성하고 이런 종목들은 좀 눌리더라도 뭐 충분히 눌렸다가 다시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12만 원을 좀 지지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매물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여기서 뭐 살짝 또 거래량만 실린다면 뭐 다시 한번 급등하겠죠. 그래서 메디포스트도 뭐 아직까지 상승이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돌발 종목 저희가 정리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출발주시와이드 일부 마지막에 늘 함께 해주고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이 계속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좀 보자 하시면서 사물인터넷을 한 일주일가량 얘기해 주셨었는데 오늘 드디어 갑니다. S넷이 20% 급등하고요. 효성 ITX도 10% 급등, 코콤도 15% 모두 다 두 자릿수로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두코 멘토님 리딩 들으면서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 큰 수익 난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분께 끝으로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황민영 멘토님이 먼저 전략 주실까요? 일단 다들 지금 사지 말라고 조금 더 기다렸다 사라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역시 이제 뭐 비슷한 그런 견해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됐고, 지금은 시장이 어찌됐든 이제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30%이 그 변동폭 안에서 이제 적응하는 그 기간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수급 주체들이 눈치 보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시장이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변동폭이 확대했다는 리스크 요인이겠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좀 상존에 있는 이런 구간에서 좀 용기 있게 접근하시는 전략들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처럼 적응하는 그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약간의 눈치 보기를 같이 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또 효율적인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적응 기간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눈치를 좀 보고 나서 매수 접근에 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의 변동성을 보고 정말 느낀 바는 예측은 정말 할 수 없고 결국 대응의 영역인데 뭐 챙겨가고 확인해야 될 것들은 좀 확인을 하고 뭔가 사든지 팔든지 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뭐 딴 거 보지 말자. 대형주 하실 분들은 화학주만 하자라는 얘기 계속 드렸는데 네. 그나마 화학주 특히나 제가 롯데케미컬 이런 퓨어캠 쪽 계속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쪽 하자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대형주는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가 이제 할 게 많은데 업종별로 순환매들이 굉장히 많죠.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사물인터넷도 한번 반짝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국들. 그러니까 순환매가 굉장히 좀 극심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이런 순환매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 우리가 아는 종목, 우리가 찾은 종목만 집중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밸류에이션이 있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파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좀 보면 뭐 제약바이오 업종들 중에서도 이슈나 모멘텀 있는 종목들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실적들이 계속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빠졌다가 다시 또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하자 다른 거에 신경 쓸 시장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님의 분석 들으셨고요. 앞서서 분석해 주셨던 분은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겨우겨우 끌어올렸었던 시장, 그렇지만 오늘 재차 빠집니다. 코스닥은 좀 흔들리다가 그래도 플러스권은 유지하려고 하는데 코스닥에도 기관이 조금만 여기서 더 팔고 순매도로 돌아서면 쉽사리 파란불로 바뀔 것 같습니다. 양시장 분위기는 그닥 좋지 않은데요. 증권사들의 전략 한데 모아봤습니다. 먼저 체이스
최희승 차장의 의견부터 보시죠. FOMC 회의 결과 나기 전인데 관망세는 오늘까지 계속될 것 같다 하셨습니다. 정영훈 과장님도 역시 같은 의견. FOMC 앞두고 관망심리 팽배한데 기간 조정 가능성 조금 더 조정이 더 시간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 김영겸 팀장님은요. 계속해서 중대형주 비중을 이럴 때 늘려놔야 된다 얘기하고 계시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역시 FOMC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인데 주식이 3이고 현금이 7이었군요. 네, 오늘은 특별히 관망세가 짙다, 눈치 보기 장이다, FOMC 회의 결과 아직 알 수 없다 분석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최희승 차장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전략 확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엇보다 FOMC 회의 앞두고 지금 눈치 보고 다들 소극적인 그런 모습인데 어제 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어제 장의 큰 변동성이 시사하는 바는 뭔지 전일장 리뷰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의 충격과 공포가 그리고 이제 환희가 공존했던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매수 잘하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나셨을 거고요. 예, 소위 말해서 매수 고점에 매수하셔가지고 바닥에 털리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예, 그런 어떤 양면이 공존하는 시장이었는데 일단은 뭐 오늘 FOMC 회의 앞두고 뭐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관련해서 뭐 지금 현재 경제 지표들 보니까 뭐 고용 지표나 이런 것도 보면은 뭐 금리 인상 충분히 뭐 코멘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놓고 계속 조율 중인데 뭐 언젠가는 분명히 실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슈 뭐 글로벌 이슈로 보면은 또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해서 뭐 사실 뭐 횟수로 거의 뭐 5, 6년째 지금 계속 징그럽게 해먹고 있는 그런 악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유로존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돈을 부어놓고 그걸 갑자기 구멍을 뻥 뚫어서 터뜨려 버린다? 그건 조금 뭐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고요. 계속 뭐 어쨌든 그 링거를 꽂아가면서라도 산소호흡기를 꽂아가면서라도 어쨌든 그리스 그 금융 사태는 좀 막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거지면서 시장이 빠질 때에는 분할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는 어제 같은 시장이 이제 또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지금 개별 종목 장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 외국인들이 또 3천억 이상 코스피 매도를 해주면서 코스피 시장을 급격하게 좀 끌어내렸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코스피 지수는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코스닥을 계속 신고가를 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계속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코스닥 개별주 쪽으로 해서 트레이딩 관점이 훨씬 더 좀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지수를 지금 뭐 기술적으로 좀 보면 어제가 단기적인 바닥은 좀 출현한 것 같고 만약에 전일 저점 690포인트 정도가 만약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대략 한 675포인트 정도 675포인트 정도까지 2차 지지라인 좀 자꾸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약 바이오 업종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단기 트레이딩 유효하다 좀 말씀드리고 중장기적으로 올해 내내 계속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파킹해 가면서 투자 관점에서 계속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그 가격 제한 폭이 뭐 가장 큰 이슈긴 했습니다만 뭐 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별로 뭐 상한가 뭐 하한가 가는 종목들 보면 뭐 그렇게 큰 어떤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크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상한가 하한가 좀 따라잡기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런 변동성이 조금 이제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 헌팅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그 화장품 업종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메르스 때문에 주춤했다가 다시 반등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한국을 빛낼 섹터다라고 하셨었던 제약바이오 좋게 보셨고요.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쪽으로 굳이 따지자면 화장품 쪽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초 제약바이오는 뭐 워낙 좋게 보셨고 인트론바이오 같은 뭐 얘기하셨던 종목은 별로 주가의 흔들림도 최근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밖에 증권은 살짝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고 무엇보다 수출주를 조금 언급해 주셨는데 수출주는 언제쯤 되살아날까요? 글쎄요. 일단 뭐 사실 원달러 환율보다는 네. 이제 N1 환율이 사실은 가장 크게 좀 차지하는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지금 그 뭐 구로다 총재도 뭐 엔저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그날 그 일본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명암이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수출이 그 우리나라 GDP의 절반 이상이 다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GDP에서 수출 비중이 15%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내수 위주로 먹고 살거든요. 사실 근데 엔저가 계속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입물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더 역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만 환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 해당 국가의 환율이 가치가 하락할 때 투자를 하면은 투자 수익이 극대화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만약에 엔저가 주춤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되고 우리 지금 금리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원화가 평가 절하되는 시기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역전 현상이 좀 벌어질 때 그때가 코스피의 좀 진정한 반등 국면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수출주 중심의 IT 쪽이라든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반등이 나올 텐데 그런 시기적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토지점 최희승 차장의 분석 들으셨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선물 쪽 가이드라인 잡아주시는 분 연결해서 맥점 짚어주시는 분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10시, 11시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밀렸었습니다. 장 저점이 246.80까지 찍어서 좀 만회하다가 끝이 났는데 오늘 모습은 어떤지요? 수급 그리고 전일장 잠깐 리뷰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일단 현재 수급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개인 현물 267억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245억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16억 순매도 중이고 선물시구세포 명개인은 682계약 순매수, 외국인 663계약 순매도, 기관 168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옵션 물량세포명 개인 콜옵션 3109계약 순매수 중, 옵션 5431계약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1675계약 순매수, 옵션 3682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4629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2126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지금 일단 수급적으로 보면은 특징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약하게 지금 쌍끌이 순매도 중이고 파생적 물량을 살펴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좀 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수급을 좀 강하게 샀던 거에 비해서 오늘은 좀 수급 물량이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오전에 좀 이른 타이밍에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온 후에 하락 세게 반 정도 반등하면서 좀 마무리되었는데 변동폭 확대 시행 이후 첫 큰 움직임이 나왔던 날로서 특히나 오전 시장에는 강한 지지의 모습 없이 외국인이 밀면 미는 대로 그냥 가격을 내주었고 강한 논리 없이 좀 수급의 힘이 시장을 좀 지배했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만들어졌던 가격 밴드 내에서 좀 시가가 시작을 했고 오전 시장은 혼조세의 양상을 좀 보일 예정이나 어제 저가 가격 부분에서는 지지 가격들이 좀 끊임없이 밀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10시 15분까지 어제 저가 가격 트라이 시에는 공격적으로 좀 매도 진입을 하면 유리하겠습니다. 또한 어제는 종합주가지수 12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오후 시장까지 겨우 한 번 지켜주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중기적 방향성을 좀 다지는 날로서 장기 포지션 거래자들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누적 포지션으로 향후 시장 방향성을 좀 보시면 되겠고 단기 거래자분들은 10시 15분 기준 종가 가격이 시가 위인지 아래인지에 따라서 매수, 매도 나누어서 좀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의 선물시장 맥점 얘기 들으셨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드시와이드 1부 마지막에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이 사물인터넷 관련주 보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단 오늘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일주일 이상 된 것 같은데 오늘 관련주들이 드디어 급등합니다. S넷이 27%, 코콤이 21%, 효성 ITX가 10% 모두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어서 오늘 관련해서 S넷 등이 지금 27% 오르니까요. 상한가 종목이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나올지도 기대를 모으는 대목이네요. 이두코 멘토님과 뭔가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시간 오늘 밤 10시 종목 투캅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종목 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밤 10시 여러분들의 많은 또 상담 신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 가이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